This next song I'm gonna sing is a song that I wrote 2 years ago in Germany. It's the first song that I've ever written. It's a ballad, and I hope you guys like it. 건설일을 하는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브리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체능에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무용수업과 노래를 배울 수 있게 그녀를 있는 힘껏 지원하며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가슴속의 가수라는 꿈을 키울 수 있었죠. 그녀는 8살 때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키마우스 클럽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를 눈여겨본 낸시 칼슨이 뉴욕에 있는 에이전시를 그녀에게 주선해 주었고 이때부터 그녀는 뉴욕에 살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살게 되면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더 오디션을 활발하게 보게 되는데 이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스타서치에 출연하여 러브 캔 블리드어 브릿지를 불러 어린 나이에 수준급의 실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을 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했으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광고 제의가 들어오며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1992년 어릴 적부터 고대하던 미키마우스 클럽에 선발이 되는데 이때같이 선발된 사람은 훗날 엔싱크의 리더이자 그녀의 첫 남자친구가 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훗날 자신의 라이벌로 언급이 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였죠. 당시 미키마우스 클럽은 스타들의 등용문으로도 유명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죠. 이때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다가 1997년 5인조 걸그룹 이노센스의 멤버로 데뷔하려 했지만 아쉽게 무산이 되었고 이 당시 그녀는 수많은 레이블들과 컨택을 했으나 레이블 관계자들은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몇 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던 스파이스 걸스와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그룹을 원할 뿐이었죠. 그러던 와중 자이브 레코드사의 관계자가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녀를 자이브의 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당시 오디션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을 열창한 그녀는 곧장 자이브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이 당시 자이브 레코드는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기 위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히트곡을 담당했던 팀팝의 명가 맥스 마틴과 작업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속사는 그녀가 아이돌로서 가지게 될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 비음이 섞인 달콤한 목소리로 창법을 바꾸길 권유했고 이 덕분에 그녀는 독보적인 음색을 얻는 대신 가창력의 하락수순을 타게 됩니다. 그녀의 재능과 소속사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일까요? 그녀의 데뷔 앨범은 레코딩을 시작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고 1998년 10월 23일 그녀는 마침내 첫 데뷔 앨범인 Baby One More Time을 발매하게 됩니다. 이 당시 뮤직비디오는 원래 우주에서 나타난 괴물과 외계인을 물리치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고 방과 후 여학생 컨셉으로 촬영해 이 뮤직비디오는 당시 생신인이었던 그녀의 의견 덕분에 크게 화제가 되며 빌보드 2주 연속 1위를 기록, 미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 1위를 모두 석권하며 순식간에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에 힘입어 1999년 You Drive Me를 발매. 이 앨범은 각종 기록을 세우며 이례적으로 빅히트를 치게 되죠. 미국에서만 1,400만 장,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당시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등 남자 아이돌이 판치던 팝계에 그녀의 등장은 마치 혜성과도 같았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데뷔를 두고 역대 팝신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데뷔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시기를 브리트니의 시대로 칭하기도 했죠. 그리고 같은 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도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을 라이벌로 여기며 대결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Oops I Did It Again을 발매. 그녀는 이 시기에 10대 솔로 가수 중 가장 높은 판매량, 데뷔 앨범으로는 가장 높은 판매량, 여자 가수로는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 등의 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인기를 구사합니다.
이 시기 그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칭호를 넘어서 아메리칸 스위트하트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는데, 미국 연예계를 통틀어 보아도 아메리칸 스위트하트라는 칭호가 붙는 이는 얼마 없을 뿐더러 이 단어 역시 원래 여배우에게 자주 붙는 단어였는데, 여자 가수 중에서는 그녀가 최초였죠. 후에 섹시 컨셉으로 전향하면서 아메리칸 스위트하트라는 칭호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꿈을 이루고 수천억 달러를 벌며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진 그녀였지만, 그녀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정사가 있었는데, 딸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매일 밤을 술로 지새며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에게서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는 2000년 미국을 제외한 타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녀가 1위로 뽑히기도 할 만큼 큰 인기와 파급력 그리고 영향력을 자랑했죠. 인기와 더불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이 당시 언론과 대중들로부터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사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둘은 같은 디즈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활동해온 친구였죠. 이 시기 최고의 스타였던지라 당연하게도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이 극에 달했고, 결국 둘은 열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당시 커플이었던 그녀와 저스틴 팀버레이크와의 소식은 매번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왔으며, 그녀의 패션과 굿즈 그리고 음악은 불티나게 팔려갔죠. 작은 루머 하나마저도 크게 화제가 될 만큼 그 인기는 그야말로 엄청났죠. 그 후 스트롱거를 발매, 귀엽고 춤 잘 추는 이웃집 소녀의 모습을 어필해 이윽고 2000년 열린 제4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고의 신인상 부문 후보에 올라 수상을 하지는 못하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에게 밀려 결국 수상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와 크리스티나는 언론에서 라이벌로 칭하곤 했는데, 그녀가 2001년 펩시와 광고 계약을 맺으며 80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액수를 받으며 광고 계약을 할 때, 그녀와 라이벌로 여겨지는 크리스티나는 코카콜라 광고 모델로 기용되며 언론에서는 더욱더 라이벌 기믹으로 밀어붙였죠. 뒤이어 2001년 I am a slave for you를 발매. 이 앨범들은 이전 앨범에 비해 다소 낮게 느껴지는 판매고를 기록했지만 여가수로만 한정하면 2위에 해당하는 성공적인 앨범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 앨범을 끝으로 데뷔 이후 쉬지 않고 달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4집을 작업하게 됩니다. 그 후 2003년 MTV VMA에서 그녀는 마돈나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미시 엘리엇과 합동 무대를 했는데, 이때 마돈나와 키스 퍼포먼스를 선보여 매우 큰 화제가 됐죠. 이 시기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으로 카메라맨이 재빠르게 저스틴의 얼굴을 비췄고, 이때 표정이 굳어진 저스틴을 볼 수 있었죠. 이 당시 헤어지고 나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한 토크쇼에 나가 그녀와의 성관계를 밝혔고, 이 당시 혼전술결과 사랑스럽고 착한 소녀로 이미지를 부각시킨 그녀는 언론에서 가식덩어리라고 불리며 이미지 실추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당시 이별의 충격과 전 남자친구의 폭로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이후 사귀는 남자마다 계속 관계가 꼬이게 되는데, 2004년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라스베가스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결혼했다가 55시간 만에 다시 이혼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 남성 역시 엄청 쿨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걸지 않았고, 그녀는 감사의 뜻으로 상대 남성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하기도 했죠. 그녀는 2003년 그녀의 앨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래인 톡식을 발매하게 됩니다. 소녀 이미지를 벗은 이후 발매한 섹시 컨셉의 노래 중에서는 가장 유명했는데, 이때 한국에서도 크게 흥행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뮤직비디오는 매번 화제를 불러모았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댄스 배틀에서 수없이 BGM으로 사용되었고, 평론가들에게도 음악성 또한 인정받아 역대급 데뷔를 했는데도 신인상조차 안 주던 그래미에서 베스트 댄스 레코딩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죠. 이 당시 수상이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미 수상이 될 줄은. 그리고 연이어 발매된 에브리타임을 발매. 이 노래는 여러 나라에서 1위를 하며
아직까지도 브리트니표 발라드를 대표하는 노래로 2002년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결별 이후 내놓은 그녀에 대한 디스곡 크라이 미 어 리버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됐죠. 이후 그녀는 네 번째 싱글 아웃레이저스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려 했으나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무릎 부상으로 수술하게 돼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 그녀는 더 오닉스 호텔 투어의 일정이 대부분이 취소되면서 고작 3개월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2004년 첫 베스트 앨범인 Greatest Hits by Prelogadis를 발매. 이 중 두 번째 싱글 Do Something은 한국에서 유독 유명했는데 톡식과 마찬가지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야장천 틀어주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녀는 케빈 페더라인과 결혼하면서부터 그녀의 이미지는 점점 실추되기 시작했는데 케빈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속해 있던 엔싱크의 백댄서로 활동하였으며 그녀와 달리 이혼 경력이 있고 심지어 이미 동거하던 여자도 있었으며 그 여자는 케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아이도 임신 중인 아이를 포함해 3명이나 있는 남자였죠. 세계의 아이돌이었던 그녀가 애딸린 이혼남과의 결혼 소식에 주위에선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브리트니 라며 말렸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인 그녀는 끝내 결혼을 하고 맙니다. 이때 케빈은 결혼을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화제를 불러 모아 그녀의 후광을 받았고 이들은 결혼하면서부터 리얼리티 쇼에 나가 앨범을 발매하며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는 모습과 술과 약물에 빠져버린 그녀 그리고 남편 케빈은 그녀의 돈으로 자신의 앨범을 내는 등 그녀의 돈을 흥청망청 썼는데 이 앨범은 대중과 평론가 모두에게 최악의 평을 받고 평론 종합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평점 15점을 기록, 역대 최악의 평가를 기록했죠. 이렇게 케빈과 결혼한 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망가진 그녀는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르는 등 이 당시 이 커플은 좋은 일이 없었는데 이후 2006년 그녀는 케빈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혼을 통보 직전까지만 해도 부부애를 과시하는 인터뷰를 했고 문자 메시지로 이혼을 통보받고 좌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됩니다. 이때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더 뷰에서는 그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오프닝에서 로지 오도넬이 빵빠레를 날리며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죠. 이 당시 그들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그녀가 아닌 케빈에게 갔는데 법원에서는 술과 약물에 빠져있던 그녀가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양육권을 케빈에게 넘겼죠. 이때 케빈은 양육권이 없는 그녀에게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집을 방문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부하고 아들과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아이와 그녀를 구출해낸 후 이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그녀를 이송시켰죠. 더욱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파파라치에게 찍혀 그녀는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겪어야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양육권과 아이에 대한 접근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히스테리와 섭식장애 같은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2주간 병원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케빈은 그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현재 그녀의 두 아들은 케빈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케빈의 새 여자친구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받고 잘 살고 있는 케빈과 달리 그녀는 이혼 후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매가 망가지고 기행을 일삼는 등 엄청난 구설수에 시달리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 그녀는 미용실에 찾아가 스스로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기도 하는 등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죠. 한 언론에서는 2007년 그녀를 두고 갈 때까지 간 스타의 모습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라고 표현했으며 이혼, 양육권 박탈, 재활원 입소, 삭발, 막장 파티 거래 3, 최악의 퍼포먼스까지 모두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죠.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서 뽑은 2007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 이때 그녀의 최대 팬사이트였던 월드 오브 브리트니마저 그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영구 폐쇄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죠.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녀가 망가진 건 그녀가 어린 나이에 데뷔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활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된 어머니의 간섭과 10대 초반부터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 늘 파파라치의 관심이 있어야 했던 것에 대한 반항심이 겹쳐 결국 무너졌다는 게 언론의 중론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녀는 데뷔 때부터 파파라치가 차 밑에서 숨어서 촬영할 정도로 엄청난 미디어와 파파라치의 고통을 받은 사생활의 영역이 없는 연예인이었죠. 파파라치 사진에서 그녀는 이혼 후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고 또 도움이 절실해 보였죠.
이때 매니저인 샘이 등장하여 그녀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제대로 뒤통수를 갈겼는데 샘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먹였고 파파라치들에게 그녀의 동선을 알려주었으며 키우던 강아지를 일부러 숨겨놓은 뒤 그녀가 울기 직전에 찾아주면서 영웅 행세를 하는 등 온갖 쓰레기 짓을 하게 되죠. 이에 그녀의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나섰는데 이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 상태로 아버지가 나서서 딸을 데리고 나왔고 파파라치에게 이 사진조차 찍혔죠. 이후 그녀는 파파라치 앞에서 인사도 하는 등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다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 시기부터 시작된 후견인 제도가 그녀를 더욱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갈 것을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7년 11월 5집 블랙아웃을 발매. 이 앨범은 2007년까지 발매된 그녀의 앨범 중 유일하게 빌보드 1위를 하지 못한 앨범이 되었지만 음악성만큼은 대호평을 받으며 음악적 감각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때 앨범을 홍보하려 2007년 MTV VMA에서 리드 싱글 김미모어의 공연을 선보였지만 어울리지 않는 의상을 입고 엉성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각종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까지 합니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로는 마술쇼 컨셉의 호화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고 안무만 선보였다고 합니다. 2008년 9월 7일 그녀는 MTV VMA에 다시 참석해 훨씬 멀쩡해진 상태로 참석하며 또한 MTV VMA는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그녀에게 최우수 여자 비디오, 최우수 팝 비디오, 올해의 비디오 3관왕을 안겨주면서 재계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이후 우먼나이저, 서커스, 이표식 아미를 발매해 흥행의 성공. 비슷한 시기 월드 투어 더 서커스 스타링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시작도 알렸죠. 2004년 더 오닉스 호텔 투어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정말 오랜만의 월드 투어였는데 대부분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그녀의 콘서트 투어 중 최고 수익을 올린 투어였으며 그해 5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투어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2009년 베스트 앨범에 수록될 신곡 3를 싱글로 발매. 1, 2, 3, not only you and me. 피터, 폴, 메리의 스리썸에 관한 노골적인 가사로 화제를 일으키며 빌보드 핫 100 1위로 핫샷 데뷔하며 인기를 얻었죠. 충격적인 가사 때문인지 이 당시 포르노와 공식 뮤직비디오를 절묘하게 합성한 영상이 무삭제판 뮤직비디오라며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2011년 홀드 잇 어게인스트 미를 발매. So if I said I want your body now. 이 곡은 빌보드 첫 주 1위를 기록하며 상당히 상징적인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았는데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로 중간에 나오는 격투 장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그녀의 암흑기를 그린 것이었죠. 이 노래는 대중가요의 덥스텝을 가미한 곡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는데 이후 덥스텝 곡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후 Till the World End를 발매. 빌보드 핫 109위까지 오르고 순위가 더 이상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캐셔와 니키 미나즈를 피처링에 동원한 리믹스 버전을 발매해 최고 순위 3위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I Wanna Go를 발매. 이 곡은 빌보드 핫 107위를 기록해 브리트니 사상 최초로 세계 싱글을 탑 10에 진입시킨 최초의 앨범이 되었죠. 그리고 2012년에 그녀의 흑역사 시절의 앨범 블랙아웃이 발매. 5년 만에 100만 장 판매를 돌파해 플래티넘 인증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 후 워크 비치, 브리트니 진을 발매했지만 부진한 성적과 이때 앨범에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제목도 브리트니 진으로 짓는 등 기대감을 가지게 했으나 막상 뜯어보니 위라이엠풍의 전형적인 클럽튠 댄스 노래로 가득 차 혹평을 받기도 했죠. 블랙아웃을 제외한 모든 정규 앨범을 1위로 만든 그녀였지만 이 앨범은 사상 최악으로 망한 앨범이 되었죠. 그 후 한동안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하다 2015년 5월 4일 이기 아질리아의 싱글 프리티걸의 피처링으로 참여해
발매 첫 주 빌보드 핫100 29위를 기록. 당시 한창 잘 나가던 래퍼 이기 아질리아와 함께해 흥할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한 부진을 겪었는데, 이 때문에 이기 아질리아는 자신의 SNS에 이게 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라며 글을 쓰며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는데, 이때 그녀가 그것을 보고 인식했는지 갑작스레 라스베가스 쇼를 계속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쇼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글을 쓰기도 했죠. 이후 2016년 2월 신곡으로 추정되는 노래가 저작권회에 등록되면서 이에 팬들은 신곡이 나온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그녀 역시 인터뷰에서 신곡이 곧 나온다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V매거진 100회 커버에 출연하며 새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 자식처럼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다, 현재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지만 2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확답은 못한다, 확실한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할 것이며 내 자신에게 자랑스럽다, 팬들도 만족할 만한 앨범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2016년 컴백설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답을 날리기도 했죠. 그리고 2016년 7월 14일 싱글 Make Me가 발매. 그녀는 리드 싱글로는 이례적으로 미들 템포의 R&B 곡으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빠른 비트의 댄스팝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신선하다는 호평과 앨범 수록곡 같다는 혹평을 동시에 들으며 아이튠즈 차트에서 발매와 동시에 1위에 올랐지만 케이티 페리에게 금세 역전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프라이빗 쇼, 클럼지, Do You Wanna Come Over 등이 프로모션 싱글로 선공개되었는데, 리드 싱글인 Make Me의 뮤직비디오는 나온다는 소식만 무성하고 공개가 미뤄져 대중들 사이에서 엎어졌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이는 사실로 밝혀졌죠. 기존 뮤직비디오가 스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어졌다고 빌보드가 전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도 있었죠. 그리고 엘렌 쇼와 지미 키멜 쇼에 출연한 뒤 한동안 활동이 뜸했다가 9월 24일 아이하트 라디오 페스티벌의 오프닝으로 서며 자신감이 많이 붙은 모습으로 무려 관객석을 걸어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때 그녀는 빌보드 어워드 때보다 살이 더 빠진 모습으로 복근을 드러내며 9집의 신곡 2개를 포함해 히트곡 메들리로 공연했지만 올 립싱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7년 슬럼버 파티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며 만난 샘 아스길이라는 13살 연하의 1994년생 모델과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그녀의 연애사를 통틀어 가장 괜찮은 남자라는 평을 받았죠. 케빈처럼 그녀의 후광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녀를 데리고 같이 운동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며 그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이 달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기도 했죠. 그 후 이제는 사랑도 하고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며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그녀는 갑작스레 2019년 1월 5일 공연을 한 달 앞두고 무기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2개월 전 생사를 오고 갔으며 현재는 다행히도 살아 계시지만 해야 할 일이 많으며 가족을 우선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죠. 이후 그녀는 정신건강센터에 30일 입원을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때 그녀의 팬 블로그인 앱솔루트 브리트니와 팬 팟캐스트 방송이 브리트니 그램이 그녀가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강제 입원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그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건 거짓이고 양육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 약물 치료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하고 정신건강센터에 1월부터 입원시켰다는 것이었죠. 또한 전문 매체 벌처에 따르면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변호인 및 매니저 집단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재산, 사업, 약물, 그리고 미디어 계약 등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러자 팬들은 프리 브리트니를 외치며 그녀에게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빠르게 퍼지면서 언론 매체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그녀는 법원에 출석해 그간 후견인 제도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녀는 5년간 공연과 월드 투어로 인하여 쉬고 싶었지만 일주일에 4일씩 연습에 투입이 되었으며 연습 도중 자신이 춤 동작 하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고용한 심리 상담사가 그동안 먹었던 약보다 훨씬 세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먹이려고 하자 그녀는 먹기 싫다고 말했고, 그러자 6명의 간호사가 한 달 동안 자신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약을 먹는지 감시를 했으며 그 약을 먹고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한 기분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크리스마스 연휴 뒤에는 갑자기 정신검사를 하더니 그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치료시설로 가야 한다고 억지로 끌고 갔으며 치료 비용으로 한 달에 $60,000
그야말로로 자신이 내야 했고 그곳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전화, 여권 등 모든 것을 빼앗았으며 간호사와 경비원이 상주하며 자신이 알몸으로 지내는 것을 지켜봤다고 진술했죠. 13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으며 일을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나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정신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 웨스트레이크에서도 가장 노출된 곳이었고 이 결과 그녀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 파파라치에게 노출이 되며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사기가 꺾여 울기도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는 피임 장치를 제거하고 싶었으나 아버지를 비롯해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다며 억지로 피임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발언은 2년 전 그녀가 SNS상으로 괜찮다고 발언한 것과 상당히 다른데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당혹스러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 모두가 비웃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법정 증언 이후 머라이어 캐리, 할시, 전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트위터로 그녀를 지지한다는 멘션을 올렸고 그녀의 후견인 제도를 놓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녀를 위한 아버지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그녀의 발언으로 인해 이 의견은 묵살이 되며 언론에서는 애초에 그녀가 40세를 바라보는 성인으로 그녀가 돈을 날리든 음악 커리어를 중단하던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아버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또 아버지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법정에서 뚜렷하게 자기 주장을 밝히는 등 누가 봐도 더 이상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했죠. 이 의견으로 인해 대중들은 과연 아버지가 인간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걱정한 것인지 그녀가 벌어다주는 돈을 걱정했던 것인지조차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